정부가 물가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류세를 역대 최고치인 20% 인하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적용되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인하될 걸로 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8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구한 양자 대결과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사지선다형을 절충한 형태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황무성 초대 사장에게 여러 번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퇴에 압박을 했던 이유를 묻자 6년 전과 달리 전혀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통화 음성 단독 보도합니다.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사장님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2억 원 넘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청년과 서민들의 대출을 막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4원 낮아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경기 회복으로 올해 4% 성장을 자신했던 우리 경제, 예상보다 저조한 3분기 성적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 호주머니뿐 아니라 국민 호주머니도 치솟는 물가로 비상이죠. 성장세는 주춤한데 물가는 오르는 슬로우플레이션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를 20%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역대 최대 인하폭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한다고 하면 월 2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내려가는지 박정서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름값이 연일 치솟자 정부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되는데 지난 2018년 15% 감면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 인하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으로 기름값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세수는 2조 5천억 원 넘게 줄어들지만 기름값 안정이 더 급하다고 본 겁니다. 유류세 20%가 인하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씩 내려갑니다. 지난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 1,700원대에서 1,500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경유는 116원, LPG와 부탄은 각각 40원씩 싸집니다. 하루 40km를 운행하는 휘발유 차량 소유자라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 유류세 인하 물량이 판매되는 만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기까지는 시행 후 2주가량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판매 가격을 최대한 천천히 내릴 수도 있어 정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인하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4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전방위로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중요한 경제 정책이 하나 더 결정됐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이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때 부동산 가치보다 이 상환 능력을 따지면서 소득이 중요해졌습니다. 2억 원 넘는 대출 금액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소득이 적은 서민과 청년들 사이에선 사다리를 끊는 거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차주 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DSR을 더 넓게, 더 빨리 적용한다는 겁니다. DSR은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가령 DSR을 40%로 제한했을 때 연소득 3천만 원인 경우 매달 갚는 원리금이 100만 원을 넘는 만큼은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2억 원 넘게 빌릴 때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4천만 원이 있는 가운데 규제 지역에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한다면 현행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했던 한도가 내년부터는 2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험,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강화돼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또는 연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못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시거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가입해서 이제 혼자서 집을 산다는 건 어려운 시대지 않나.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장래와 결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자리 상황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죠. 4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800만에 정반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결과는 달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관련 집계가 나온 200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9만 4천 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64만 명 늘어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임금을 받는 전체 근로자의 38.4%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코로나19 방역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줄어든 정규직 일자리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로 채운 셈입니다. 돌봄 서비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노무에 속하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부는 플랫폼 분야 일자리 등 산업 구조의 변화와 60세 이상의 구직 활동 등이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의 질은 비정규직 규모나 증감 한도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77만 원으로 정규직보다 157만 원 적어 둘 사이 격차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아르바이트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당장 다음 주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인력이 필요해진 자영업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 수가 줄어든 것인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8년째 닭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준 씨.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매출이 반토막나 직원 2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손님이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엔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주일 전 구인 공고를 냈지만 연락받은 건 한 통뿐입니다. 일할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문의 전화도 안 오고 급한 대로 가족이라든가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영업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채용이 시작되자 이른바 알바 인력난이 나타난 겁니다. 매장마다 기존에 알바생을 추가적으로 많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화가 아닌 지역에서는 알바생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시급부터 올려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 시급 이상을 줘야지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봐요. 사람은 필요하고. 알바 인력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구직 의욕이 떨어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 구인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 올해 1월과 8월 사이 구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지만 구직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현금 지원성 청년수당이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취업 시장의 일상 회복도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지난 3분기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80만 소상공인에게 평균 286만 원가량, 2조 4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내일 10월 27일 0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80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 식당과 카페가 45만 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용실과 학원 순입니다. 모두 2조 4천억 원을 지급하는데 평균적으로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식당, 카페 순으로 보상금 액수가 큽니다. 기존 예산 대비 2배 이상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있습니다. 손실보상, 재업종, 피해보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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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과 숙박, 행사 대행, 실외 체육시설 같은 업종은 이번 보상에서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운영 제한이나 정원 제한을 겪으면서 사실상 집합 금지에 준하는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요.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정부는 제외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 달 중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12.12 쿠데타를 주도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잡았죠. 아이러니하게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날짜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빈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조영민 기자, 빈소가 어디에 차려졌습니까?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아직 정식으로 차려지진 않았습니다. 장소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주인 노재현 씨가 내일 독일에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쯤이면 이곳에 정식으로 빈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12시 45분쯤 병원에 도착했지만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1시 46분쯤 향년 89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희귀병인 다계통 위축증과 천식 등으로 오랜 기간 병상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했는데요. 병원 측은 조금 전인 오후 6시 허약한 전신 상태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라고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장지는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유가족도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유가족 입장을 반영해 장례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고 군사 독재를 연장한 독재자라면서도 자녀를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전두환 씨의 행보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거라는 표현과 함께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과제로 남겨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빈소가 정식으로 차려지면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죠.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라 좀 애매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곧 장례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엔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복권, 또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입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와대도 고심이 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가족의 의견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적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유가족이 요구하면 법무부 장관의 유권 해석으로 안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수용성,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부적인 또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권 관계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어려운 인물에 대해 국가장을 지내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 장지는 고인의 본관인 파주 교화동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조문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직접 조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박소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기서 동기생 전두환을 만나게 되고 군대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한 뒤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지를 선언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전두환과 함께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신군부 세력은 권력의 중심에 섭니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거센 열망에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합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해 치러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보통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건 노 후보가 당선됩니다. 하지만 신군부 연장이란 비판과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50비리 청산을 발표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행한 정치 행위는 헌법 여부를 따질 개인적 문제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40년 친구이자 정치 후원자인 전두환을 제무삼아 국정 동력을 마련한 겁니다. 이후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국면도 일시에 뒤집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동서가 하나 된 88 올림픽을 계기로 활발한 북방 외교를 펼칩니다.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었고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가침 또는 무력 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퇴임 후 4천억 원대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12.12 군사반란 명목으로 전두환과 나란히 법정에 섰고 내란죄와 뇌물수수죄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해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지만 추징금은 2013년이 돼서야 모두 완납합니다. 건강 악화로 거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2019년 아들 재현 씨를 통해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매년 5월 아들을 5.18 민주묘지에 보내는 그는 군사정권의 암흑기와 민주화의 과도기를 함께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선거 중립을 문제 삼고 나선 야당을 의식한 듯 대장동 의혹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또 새로운 후보가 계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동 장소에서 기다리던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다가오자 어른이 오신다며 계단을 내려가 맞이했고 회동 중에는 지난 대선에서 모질게 한 걸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층인 친문 진영을 끌어안기 위해 낮은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이 아주 좋았다며 가장 중요한 정책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대놓고 봐주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발언은 일체하지 않기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며 오늘 회동에서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권 후보의 면담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류세 인하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부의 요청에 이뤄진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정부 정책과 예산을 주도하는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 폭으로 유류세가 인하된 배경에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5% 인하안을 제안했는데 협의 끝에 민주당이 20%로 관철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검토했던 안들은 이제 15%한 오늘 아침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의 20% 그거를 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발표하게 됐고요. 어제 당정이 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은 유류세 인하를 한 겁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마련한 대선 공약집엔 무주택 월세 가구에 1억 원 1% 저리 대출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민생 정책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후보의 정책 구상과 실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입법과 예산은 이 심사에서 후보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 체감되실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선 후보의 승리도 급하겠지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놔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그 일반 여론조사 문구가 오늘 확정됐는데요. 절충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문구인지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출에 사용할 여론조사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구한 양자 대결형과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사지선다형을 모두 포함한 경쟁력을 묻는 절충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4명을 각각 1대1 대결로 모두 나열해 설명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 보기에는 후보자 1명씩 넣어 사지선다형을 이의를 제기 안 할 거로 보여집니다. 다 의견 다 수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의 결정은 번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 주장대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후보들은 권한이 없고 또 당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상 양자 대결이 아닌 사지선다형이라며 경쟁력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문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 2일 이틀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합니다. 3, 4일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두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 경선에서는 지지층,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하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한 목소리로 박정희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경선 후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군중 속에서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킨 그 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 자주국방을 거쳐서 선진국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따로 묘역을 참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점이 참 그분을 기리는 큰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진행되는 경선 투표를 앞두고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며 보수층 당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후보들은 또 상호 공방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비판에 초점을 맞추며 본성 경쟁력을 부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이 훼손한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 시스템을 더 크게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후보를 대장동 비리 주범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거래를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들 사이 공방은 자제했지만 캠프 간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캠프가 전두환 발언 논란을 두고 광주 방문쇼를 취소하라고 공격하자 윤석열 캠프는 홍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마구 내지르는 포퓰리즘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채널A가 단독 입수해 전해드렸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 관련 후속 보도입니다. 이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부하 직원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하면서 시장님이라는 인물까지 언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한기 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에게 최근 6년 만에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여서 연락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홍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경찰 조사를 사흘 앞두고 있던 지난 14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연락이 온 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난 지 6년 만. 유 전 본부장은 하루 전날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역 인근 호텔에서 황 전 사장을 만난 유 전 본부장. 2015년 2월 사퇴 압박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뒤 황 전 사장은 예정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유 전 본부장은 다음 날 또 전화를 걸어옵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의 이유를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사퇴 압박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입니다. 실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규가? 아니 나 나가라고 할 때. 아, 그건 모르죠. 아니, 그건 이제 사장님,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내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장님. 예, 그게. 알았어. 앞으로 저도 모릅니다, 그건. 사퇴 압박이 기획된 것 같다는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신은 몰랐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나무기가 한 얘기 보니까 내가 취임하자마자 4월 달부터 그러고 다녔더만.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그때야. 유동규가 나갔을 때 그때네 보니까 선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다 이게 기획이 돼 있었던 거구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정말 저도 이번에 이제 언론에 나와서 그거 다 알죠. 그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조사 전날에도 전화해 조사가 끝나면 만나자고 말했지만 24일 황 전 사장의 녹취록이 채널A 보도로 공개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채널A는 왜 수사기관 출석 전후로 연락을 취하고 만나려 했는지 유 전 본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방금 보신 보도에서 황무성 전 사장이 언급했듯이 사표 제출 요구는 황 전 사장이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던 2014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도 저쪽에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황 전 사장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건 지난 2013년 9월. 이듬해 1월 기존의 성남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해 통합 출범합니다. 공사 설립과 함께 초대 사장에 임명된 황무성 전 사장. 4개월 뒤 통합 출범하면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니까 충성심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쪽 신임을 받기 위해서라고 충성심을 보인다고 그럴까? 형식적인 사표였지만 대장동 원주민 사이에선 자진 사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표 제출 석 달 뒤 남욱 변호사가 주민 간담회에서 사장 사임을 거론한 겁니다. 그 사람도 인기 없나? 지금 새로운 그 사장이 나오기에. 인기는 있는데 사임하면 황 전 사장이 사표를 이미 썼던 정황은 지난 2015년 2월 6일 사퇴 압박 녹취록에도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미 50대에서 갖고 있는 제가 그걸 사장님 믿고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썼던 사표를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출범 때에도 사표를 냈으니 이번에도 사표를 내라며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추한 모습으로 보이지 말자고. 이미 사장님 50대에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못 씁니까? 참 사장님. 참 이상하다. 사퇴 압박 녹취록은 검찰도 확보한 상황. 왜 처음부터 사표를 제출받고 집요하게 사퇴를 압박했는지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화천대유에서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관련 속보입니다. 법원이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곽 의원 아들의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추징 보전을 결정한 건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 재산 50억 원입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아들 곽시명이 은행 계좌 10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뇌물액 추징에 대비해 거래를 정지시켜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아들과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향후 추징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병채 씨가 업무 과정에서 병을 얻은 것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 씨 역시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의 주장과 비슷하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의원을 불러 대장동 사업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건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차라이 뉴스 김민곤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이 발부 여부에 따라 손 검사와 공수처 양측 중 한쪽은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태현 기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아직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 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현재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 검사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송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송 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송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후 송 검사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자, 누가 이렇게 조심조심했을까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조심조심하는 오늘 회동의 모습 잠깐 보실까요? 손가락을 특이하게 예쁜데 심은 사람이 특이한 분이시거든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 기후위기 관련된 의제도 정말로 중요한데 청와대는 오늘 회동에 앞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비공개 회담 때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과거에도 보면요, 이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가 만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9년 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했을 때 모습 보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요즘 어디 갔다 왔어요? 대통령의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법 훼손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비공개 회담을 문제 삼아 대통령의 중립을 따져 물었던 민주당. 이번 만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의 역할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로남불 비판은 오늘 만남을 지적하니 국민의힘 측도 피하기 힘들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달라졌어요 끝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네, 행동이 조심스러워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 후보 그동안 여러 실수로 논란을 빚었었죠.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렵겠다. 너 도대체 들어온 지 얼마 되냐? 그래서 내가 3개월 된다 그랬어요. 홍준표 후보는 4개월 되셨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거 초선으로 취급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 전두환의 대변인 아닌가. 1일 1망언이다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특히 네. 당원들과 만날 때 보면 이제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심스러워진 겁니까?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방금 보신 영상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경선 후보 등록을 하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이 충청이었습니다. 아니, 마이크는 쓰면 안 돼서. 저희 집안이 부친부터 윗대로 500년간 원고를 보는 것 같은데 즉흥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기분 좋을 때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는 패턴을 후보가 익힌 것 같다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실수만 한 게 아니었죠. 방역지침 위반 아닙니까? 이분이 손가락 위주로 손만 씻더니 이렇게 자꾸 이제 방역지침을 자꾸 위반하시니까. 따가운 지적을 받은 윤석열 후보, 오늘은 신경을 좀 썼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지켜서 지적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후보 행동 하나하나를 유권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뭐 지켜만 보나요? 매일 마음속에 이 점수를 매기고 있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KT 인터넷 마비 사태에 대해 오늘 구현모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오락가락한 것도 모자라 하루 늦은 사과까지 KT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오늘 오후 통신장애 대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최신 설비로 교체 시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이다.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차관 회의에서는 피해 접수 창구 마련과 보상 대책 등을 KT에 요구했습니다. 오후엔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과천의 KT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를 했고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러한 그 대책도 또한 촉구를 했습니다. KT의 사과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설정 오류로 전국 인터넷이 마비됐다는 건 미비한 백업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가 백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을 거고 그런 백업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는 거니까 전사 차원에서 비상 대기 중이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으면은 빨리 복구가 됐을 거죠. 관리 정책 차원의 문제라고도 꼬집습니다. 경로 설정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수동으로 설정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전기공사 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수립도 안 됐고 작동도 안 됐다. KT 새 노조 측도 3년 전 아현지사 화재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도 달라진 게 없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아현동 화재 사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비 투자 요구가 커졌지만 KT가 반대로 설비 투자 규모를 해마다 줄인 점도 이번 사건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장사하려고 하는데 끊겨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냥 아예 영업을 못했다고 봐야죠. 앞서 보셨듯이 대표까지 사과를 했지만 어제 KT 통신망 마비로 자영업자들은 적잖은 손실을 받고 그 보상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될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전망해봅니다. 먼저 KT의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때 배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접속 장애는 40분에서 최대 85분까지 지속됐는데 지속 시간만으론 자체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만 KT 측은 이번 사태는 매출 피해와 내용에 따라서 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KT는 3년 전에도 아현지사 통신고 화재로 수일간 통신 마비 사태를 빚었고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선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이용자는 최대 6개월치 통신요금을 깎아줬습니다. 통신장애 기간 정상 영업을 했을 때의 매출액과 통신망 이용에 문제를 겪은 시간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한 거죠. 그런데 피해 지역에서 고정 영업장을 두지 않는 택배나 택시기사 같은 이동 근로자들은 한 달치 통신요금만 감면받았습니다.
2014년 SK텔레콤 통신장애 때는 2시간 동안 영업을 못한 대리기사 단체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영업을 못해서 입은 특별 손해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면서 통신요금만 감면해준 통신사 측이 배상 의무를 다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통신망 장애 사태, 피해 시간과 매출 손실액에 따라서 보상금도 연동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과거 판례를 볼 때 이동 근로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외에 추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주목할 만하지만 보도하지 못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뒤늦게 알리는 코너를 연재하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가 24년 만에 실렸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을 참으시라면은 침묵을 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김 할머니 별세 24년 만에 부고 기사를 냈습니다. 할머니의 강력한 첫 공개 증언은 일본의 많은 정치 지도자가 수십 년간 부인해온 역사에 생생한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간과된 인물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3월엔 유관순 열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위안부라는 말이 너무너무 한평생 살아오면서 눈물로 한숨으로 이제는 숨쉬기도 곤란합니다. 한일 양국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어렵다면 우리 정부 단독으로라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 범죄였고 반인류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일간지도 주목하는 위안부 문제에 우리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 있을까요?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 얘기입니다. 오늘 동갑내기 대학 동창과 결혼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실을 떠났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마코 공주가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동생과의 포옹을 마지막으로 궁전을 떠납니다. 마코 공주는 혼인신고만 하고 남편이 된 고무로 케이와 함께 결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私にとってKさんはかけがえのない存在です。結婚は自分たちの心を大切に守りながら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な選択でした。 사랑을 선택한 대가는 최대 15억 원의 왕실 이탈 정착금, 결혼 관련 의식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은 4년 전 약혼 발표 후부터 예고돼 왔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고무로의 어두운 가정사와 어머니의 빚 4,100만 원 등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마코 공주는 결혼 의지를 꺾지 않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고무로도 한 달 전 귀국했습니다. 解決に向けて私ができる限り対応したいと思います。解決金を受け取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気持ちは変わっていません。 세금으로 운영되는 왕실 결혼을 반대하는 시위는 여전합니다. 要するに、小室圭さん自体が、その小室圭さんだけじゃなくて母親の佳代さんに対しても 일본 내 결혼 반대 여론이 95%가 넘을 정도로 민심이 싸늘한 가운데 민간인이 된 마코 공주는 남편을 따라 곧 미국길에 오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며 CEO 일론 머스크도 세계 1위 부자가 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이 테슬라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자 CEO 일론 머스크가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You guys achieved an incredible outcome that I think hardly anyone expected. If you can get this done, what else can we do? 전기차 판매 호조로 테슬라 주가가 $1,00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세계 3대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 10만 대, 4조 6천억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한 게 호재가 됐습니다. 전기차가 대세라는 소식에 테슬라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10대 기업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등 글로벌 IT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에만 전 세계에 24만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나 급증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12억 6천만 달러, 1조 5천억 원어치도 보유 중입니다. 덩달아 테슬라 지분 23%를 보유한 머스크의 재산도 껑충 뛰었습니다. 2,886억 달러, 우리 돈 340조 원으로 세계 2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120조 원 넘게 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이번 주말 막을 내립니다. 끝까지 알 수 없던 타격왕 경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1회 우전 안타를 뽑아내며 대기록의 서막을 연 이정후. 5회에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6회에는 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싹쓸이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8회에는 담장을 마치는 타구를 날린 뒤 전력 질주에 3루에 안착하면서 데뷔 첫 사이클링 히트를 작성했습니다. 사이클링 히트는 이정후의 아버지로 1990년대 프로야구 슈퍼스타였던 이종범 현 LG 코치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건 이번이 29번째입니다. 사이클링 히트는 딱히 의식하진 않았는데 한 타석 한 타석 더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기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6타점을 기록하며 타율을 3할 오픈 8리까지 끌어올린 이정후는 타격왕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1994년 타격왕에 오른 이종범에 이어 올해 이정후가 타격왕에 등극하면 세계 최초의 부자 타격왕이 탄생합니다. 이정후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한 6위 키움은 5위 SSG와의 게임차를 0.5경기로 좁히며 가을 야구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오늘 부산 낙동강변에서 담은 은빛 억새의 모습입니다. 이젠 전국 어디서든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나오는데요. 계절의 시계도 제자리를 되찾아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까지 중부지방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습기가 많아서 아침까지 내륙엔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불청객 미세먼지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전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엔 남부지방과 제주의 먼지 수치가 높아지겠는데요. 먼지가 오래 머물진 않아서 모레부턴 쾌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엔 서울이 18도, 대구는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높은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국가기관 통신망을 책임지는 KT 대표는 야심찬 미래 먹거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AI가 365일 24시간 응답하는 일상을 만들겠다고요. 세계적인 AI 기업이 되어 AI 시대를 새롭게 리딩하는 디지코 K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뒤 24시간 응답은커녕 KT통신 전체가 먹통이 돼버렸죠. 식당, 학교, 사무실, 소방서 모두 멈춰버린 재난 상황에 본업부터 똑바로 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AI 쫓다가 통신망 운영과 유지 보수라는 기본을 놓쳤다는 지적, 새겨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응답이라 외치고 먹통으로 응답한 KT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